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담당 검사와 통화를 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아내의 건강 상태를 챙겨달라고 했을 뿐 외압은 아니라고 했지만 검찰은 부적절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에 집중했습니다. 제2의 조국 청문회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조 장관은 여러 의혹들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학생부 비교과 영역이나 자기소개서처럼 부모의 힘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고등학교 출신을 많이 뽑는 전국의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 유통 중인 유명 위장약에서 암 유발 물질이 무더기로 검출됐습니다. 전체 위장약의 25%를 차지하는 269개 품목의 제조와 판매를 중단하고 모두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1988년에 있었던 수원 여고생 살인 사건과 화성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춘재가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춘재는 1989년 다른 사건으로 200일 정도 구금됐는데 당시에 찍힌 이춘재의 얼굴 사진을 뉴스룸에서 공개합니다. 인천 성모도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인돼 발생 농가가 7곳으로 늘었습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이 김하나 목사가 2년 뒤에 목사직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자 재습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길을 터준 겁니다. 서울 동대문 시장 인근입니다. 요리시장에 짐을 나르는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다음 달까지 이들의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가 생계 수단인 기사들은 반발합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은 사실상 장관으로서 국회 첫날이었습니다. 조 장관은 답변 중에 자택을 압수수색하러 나온 담당 검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말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일부 야당은 수사 지휘라면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등은 조국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압수수색의 논란 부인의 전화를 건네받아서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 배려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수사 지휘가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먼저 이승필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통화 사실을 곧바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왜 통화했느냐고 묻자 부인이 너무 놀랐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직접 개입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의 권리를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동의하기 매우 힘듭니다, 의원님.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당일 수사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공개되자 한국당은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잠시 뒤 다시 시작된 질의에서 법 위반이란 지적이 또 나왔지만 조 장관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전혀 지금도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죠. 제가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인이 놀라지 않게 신속히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한 것이지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예, 야당은 이것이 수사 개입이라면서 조국 장관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탄핵 소추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 30분 정해했다가
한국당은 조국 장관의 수사 검사 통화 사실이 공개되자 정해 후 곧바로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명백한 수사 개입입니다. 직권 남용이고 이거는 뭐냐? 탄핵 사유입니다. 탄핵 사유. 조 장관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차분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자체가 수사 개입이자 이권 청탁이라면서 조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해임을 거부한다면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해임 건의안은 국회가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거지만 법 위반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가 과반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일단 장관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하지만 국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찬성해도 실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한정치연대 모두 탄핵소추에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세 당 모두 조 장관의 전화는 매우 부적절하지만 우선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조국 장관의 전화 통화가 부적절하다는 데 초점을 맞춘 야당과는 달리 여당은 검찰이 수사 상황을 야당 의원에게 직보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누가 수사 정보를 유출했는지를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허진 기자. 대정부 질문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 정보가 야당 의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야당 의원한테 이렇게 직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정확한 범인을 색출해서 밝혀야 됩니다. 검찰이 스스로 조사해서 밝히지 않으면 대통령과 국회가 민주적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야당과의 검찰 비선 라인을 찾아내고 윤석열 검찰총장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압수수색 팀장과 통화했다는 내용은 조국 장관 그리고 부인 그리고 수사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대단히 놀랍고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이낙연 총리도 검찰 수사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공교로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의 검증 권한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이 끝난 뒤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죠. 박소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끝났습니까? 네, 대정부 질문은 약 1시간 전인 7시 20분에 끝났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돼서 한 5시간 동안 이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는데요. 사실상 조국 청문회라고 부를 정도로 야당 의원들의 질문은 조국 장관에게 집중됐습니다. 예, 중간에 한국당이 의총을 했었고 민주당도 지금 대정부 질문이 끝난 다음에 의원총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건 계속됩니까? 네, 민주당의 의원총회는 약 20분 전인 7시 50분에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산회된 직후부터 바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약 30분 동안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장관이 압수수색 담당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서 이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빨대는 누구냐라면서 의원의 정보 입수 과정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 이주영 부의장이 한국당 긴급 의총을 위해 정회를 선언한 건 일방적인 국회 운영이라면서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당도 조국 장관이 수사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중간에 의원총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예. 자, 조 장관이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보석을 선처해달라 이런 탄원서를 냈다는 것이 공개가 됐는데 이걸 놓고도 공방이 오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지난 2011년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 당시 조 장관이 이호진 전 회장의 보석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공개하면서 언행 불이치로 장관 자격이 없다고 했고 조 장관은 인간적인 예의로서 보석 탄원서를 썼다면서 보석은 피고인의 방어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평소에는 재벌 비리에 대해서 엄히 처벌해야 되고 많은 형량을 줘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어떻게 선처를 부탁합니까? 처벌과 보석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엄정한 재판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예컨대 보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야당은 조 장관을 장관으로 부르지 않는다든가 이게 사실상 보이콧하는 일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 장관이 인사말을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서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야유와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의자를 이게 180도 돌려서 조 장관의 인사를 받지도 않기도 했습니다. 상당수 의원들은 조 장관을 장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법무부 관계자, 교수, 전 민정수석 등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답변은 조국 장관과 이낙연 총리가 대부분 답변했는데요. 이낙연 총리는 조국 장관과 관련한 국민들의 분노를 짐작하고 있다고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 장관의 수사 검사와의 통화가 부적절하다고도 했습니다. 예, 박소연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조 장관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했다면서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전화 통화를 놓고 인사권자의 부정 청탁이라면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도 역시 곧바로 입장을 내고 조 장관이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 놀라지 않게 수색을 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이며 압수수색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대검은 나흘간 조국 장관이 검사에게 전화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총장이 있는 대검에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가 논란이 되자 서울중앙지검은 오후 5시 45분쯤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장관이 먼저 몸이 아픈 아내를 위해 신속한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다며 담당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담당 검사가 통화 이후 이 과정이 심히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배우자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해 건네받은 전화로 통화를 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부장검사는 누가 전화를 걸었든 장관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검사와 통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검사들의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의 부정한 청탁이라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정경심 교수가 충격을 받아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며 정 교수의 전화를 받은 조 장관이 건강이 염려돼 전화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이나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조국 장관 자녀들에 이어서 조 장관의 동생과 그의 전 부인 등을 오늘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관련자들이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습니다. 자, 조 장관의 동생과 그 전 부인이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조 장관 동생 조모 씨와 그의 전 부인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둘러싼 소송 사기 등 여러 의문들이 제기됐고 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을 하고 전현직 웅동학원 이사들을 불러서 조사했고 최근에 추가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두 사람이 검찰에 출석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예, 웅동학원 관련된 내용들은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그러니까 학원을 둘러싼 소송을 놓고 의문이 제기됐던 그런 내용들이죠. 네, 조 장관 동생과 그의 전 부인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냈던 공사비 소송이 핵심입니다. 조 씨는 건설사를 세워서 운영해 왔는데 조 씨 측은 지난 2006년과 2017년에 밀린 공사비를 내라면서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해서 조 씨가 이겼습니다. 지연 이자까지 합하면 채권은 약 100억 원대 이를 걸로 추산이 되는데요. 웅동학원이 그래서 조 씨에게 유리하도록 일부러 대응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검찰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난 23일 조 장관 자택의 압수수색 때 조 장관 측 컴퓨터에서 2006년에 작성된 웅동학원 소송 관련 문건이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학교 부동산에 압류를 건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2006년에
1차 웅동학원 공사비 소송과도 연관될 수가 있어서 검찰은 조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이 웅동학원의 소송 과정을 알고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다른 소환자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펀드 의혹 수사와 관련된 겁니까? 네, 조 장관의 가족 펀드와 관련한 소환자 여럿이 확인이 됐습니다. 가족 펀드를 운영하는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이모 대표가 또다시 불렸습니다. 또 펀드가 투자한 웰스 C&T의 최모 대표, 또 코링크의 또 다른 펀드가 투자했던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의 김모 전 사내이사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추적한 코링크의 자금 흐름을 관련된 회사들과 맞춰보면서 조 장관 일가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맞춰보는 걸로 알려집니다. 예, 신아람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은 몸살을 겪어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나라다운 나라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조국 장관 논란과 검찰 개혁 등 국내 현안에 대한 생각을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뉴욕을 떠나며란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새로운 제안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문 대통령은 글을 마무리하면서 평화도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라다운 나라에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순방 소회를 밝히면서 국내 현안들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와 검찰 개혁 등을 놓고 벌어진 첨예한 갈등을 개혁을 향한 몸살로 표현한 겁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글에 대해 범죄 혐의자가 장관을 하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장관 거취 문제에 대해선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오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딸이 대학 시절에 특혜를 받아서 성적이 올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녀들의 입학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지 열흘 만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JTBC가 입수한 성신여자대학교의 내부 감사 보고서입니다. 제목은 2012학년도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의 기한과 시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김모 씨가 입학과 성적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이어지자 지난해 작성됐습니다. 전형 신설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성적 향상이 극단적으로 이뤄진 경우도 존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한 시민단체는 나 원내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딸 김 씨의 성적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개 학기 8과목에 걸쳐 비정상적으로 정정됐고 이 과정에 나 원내대표의 입김이 작용했던 겁니다. D- 즉 F학점 직전의 학점을 받았는데 성적 정정을 통해서 최고 학점인 A+를 받았습니다. 담당 교수가 아닌 학과 사무실 그리고 그 소속된 교수의 학과의 학과장이 대학본부에 성적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열흘 전인 지난 16일에도 검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장애 학생 전형이 사실상 1인 맞춤형이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이 전형은 딸 김 씨의 현대실용음악과 지원 직전인 2011년 6월 만들어졌고 그 뒤 해당 학과는 이 전형으로 학생을 뽑은 적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기존 고발건을 수사해온 형사 일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도 고발했습니다. 허위 학력과 경력을 앞세워 전문가로 활동해왔고 교비를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썼다며 사기와 업무방해,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당직자와 보좌진 약 20명에게 검찰에 출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당의 지침대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지만 강제 수사로 전환될까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에 숨어 있고 애꿎은 당직자나 보좌진들만 떨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임소라 기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줄곧 패스트트랙 충돌에서 생긴 법률적 문제는 당이 책임져 처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당력을 다 기울여서 반드시 끝까지 고소고발 당한 분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당직자와 보좌진들은 강제 수사가 진행될까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패막이라도 있지만 이들은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혹여나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상황이 현실이 될까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한 관계자는 혹여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되는 건 아닐지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대책회의가 열렸지만 현재로선 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최종 책임자를 자처한 나경원 원내대표가 더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조사를 받고 나면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당의 지침은 제가 조사를 받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휘 감독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여당과 교육부가 오늘 대학 입시에서 부모의 힘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같은 비교과 영역을 확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조국 장관 논란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입시 개선을 언급한 바 있는데 당정이 이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 자기소개서 등 현재의 대학 입시 제도 내에서 부모의 힘이 크게 미치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할 것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오늘 더불어민주당과의 연석회의에서 부모 힘으로 자녀의 학교와 직장 간판이 바뀌어선 안 된다며 대입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교육의 공정성은 부의 대물림을 막는 희망사들의 기본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 자녀 문제가 불거지자 논란 차원을 넘어 입시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당정의 발표는 앞선 대통령 지시를 구체화한 겁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또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특목고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들 학교 대부분은 입학 전형의 공정성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예산 지원도 받은 곳입니다. 대학들이 좀 혼란스럽겠죠. 박유미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실태조사 대상에 올린 대학은 13곳입니다. 4년간 학종으로 선발한 학생 비율과 특목고, 자사고 신입생 비율이 높은 각 상위 30개 학교 가운데 추렸습니다. 교육부가 대학에 요구할 항목은 30여 개에 달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등급제를 적용하고 있는지, 논문 등 금지하는 항목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내신이 높은 데 떨어지고 낮은 데도 합격한 경우와 교수 자녀가 지원했을 때 공정했는지 등도 두루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조사는 다음 달 말까지 끝낼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학생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대학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3개 대학 가운데 대부분이 고교교육 기여대학으로 매년 수억에서 10억 원이 넘는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학종을 확대하고 입학 공정성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겁니다. 교육부는 학종의 비교과 영역 폐지 등을 검토한 뒤 11월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비교과 영역을 없애도 대학 입시 4년 예고제에 따라 빨라야 지금 중학교 2학년생이 입시를 치르는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잔탁이나 큐란, 알비스, 위가 안 좋은 분들이 많이들 드시는 약이죠. 이들 약에 쓰이는 라니티딘이라는 성분에서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 중인 269종류의 위장약을 모두 판매 금지하고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라니티딘은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에 주로 쓰이는 원료입니다. 식약처가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있는 위장약을 검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NDMA가 검출됐습니다. NDMA는 간 기능을 떨어뜨리고 심할 경우 간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만드는 라니티딘 원료 7종 모두가 기준치인 0.16ppm을 넘었습니다. 지난해엔 발사르탄 계열 고혈압 약에서 이 물질이 검출돼 219개 약품이 퇴출됐습니다. 라니티딘이 들어간 269개 위장약은 판매와 처방 모두가 금지됩니다.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노출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 평가할 계획입니다.
라니티딘이 들어간 의약품은 전체 위장약의 25%, 복용 중인 환자는 144만 명에 달합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과 화학 구조가 같고 주로 위궤양 치료제로 쓰이는 니자티딘 성분이 포함된 약도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그런데 이 위장약들은 열흘 전에 미국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고 식약처가 바로 검사를 했지만 발암 우려 물질이 안 나왔다고 발표를 했었죠. 조사 결과가 이렇게 뒤집히면서 이 약들을 먹던 144만 명의 환자들도 그렇고 진료 현장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식약처는 지난 16일 국내에서 팔리는 잔탁 제품과 그 원료를 검사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됐다고 했습니다. 열흘 만에 조사 결과가 뒤바뀐 겁니다. 식약처의 섣부른 발표가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열흘 동안 어쨌든 문제가 유지가 되었었던 상황이니까 안전성 사안 정도라도 의료기관들에게 보내고 현재 횟수가 조금 더 적었겠죠. 식약처는 시험 결과가 들쑥날쑥해 첫 검사에서 잡아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NDMA는 주성분이 아닌 불순물입니다. 따라서 제품에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지만 미 FDA가 검사한 잔탁과 국내에서 팔리는 잔탁이 같은 원료를 썼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성분 검사도 정보 공유도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환자들은 당황스럽습니다. 몰랐고 그 처방할 때 거의 대부분 위장약 많이 들어가잖아요. 전량 회수 조치가 내려지면서 약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라니티딘 원료를 쓰는 위장약 제품은 한 해에 3천억 원가량 팔립니다. 라니티딘 계열 위장약을 먹고 있던 사람에겐 상담 후에 무료로 다른 약을 처방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된 약이 주력 제품인 제약사도 있어 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1988년 9월에 일어난 화성 연쇄 살인 7차 사건. 당시 목격자의 증언으로 만든 몽타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1989년에 찍힌 이춘재의 사진을 공개합니다. 이춘재가 수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붙잡힌 1989년 9월쯤의 모습입니다. 이목구비의 비율은 물론이고 갸름한 얼굴에 날카로운 눈매까지 몽타주 속 인상과 비슷합니다. 경찰은 이춘재가 화성뿐 아니라 당시 수원에서 있었던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춘재가 군복무를 마치고 나온 1986년 이후의 사건들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먼저 박지윤 기자입니다. 이춘재가 경기도 수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 붙잡혔을 때 작성된 재소자 신분 카드입니다. 구속된 시점은 7차와 9차 사건의 중간쯤인 1989년 9월. 서류에 붙은 구속 당시 사진을 확대해보니 길고 가름한 얼굴, 날카로운 눈매가 몽타주와 비슷합니다. 나이도 26살로 수배 전단에 적힌 범위 안에 있습니다. 차량에 탄 용의자를 본 뒤 몽타주 작성에 도움을 준 버스기사도 비슷하게 기억합니다. 콧중백이 이렇게 좀 나와있고 찌부러졌어 눈이. 당시 수원에서는 이춘재의 흔적들이 계속 발견됐습니다. 강도 예비 혐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그는 20cm 과도를 들고 수원시 세류동 한 가정집에 침입했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 이춘재는 수원에 있는 S고교를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학교에서 이춘재의 화성집에 가려면 수원에서 버스를 타고 1번 국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고교 시절부터 이춘재는 수원과 1번 국도 지리에 익숙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차, 4차, 7차 사건의 피해 여성들은 모두 수원에서 버스를 탄 뒤 국도 정류장에서 내리고 귀가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수원으로 왜 자주 나가셨어요? 아들이 영업을 했어. 도와주고 오다가 이제 저기 만난 거지. 호수 타고 다니는 거지. 또 4차 사건 현장에서 1번 국도를 따라 올라가 보면 3차, 1차, 2차, 6차, 5차 현장에 나오고 수원에 다다르게 됩니다. DNA가 검출된 사건뿐 아니라 다른 사건에도 이춘재가 관련됐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잠시 뒤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선 당시 수사 상황을 집중 분석하고 이춘재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네, 경찰은 1989년 목격자였던 버스 안내원 엄모 씨를 최근 최면 상태에서 조사했습니다.
30여 년 전에 봤던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수사 기법입니다. 엄 씨는 그때와 거의 같은 기억을 해냈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시 목격자였던 버스 안에 온 엄모 씨가 최근 경찰에 나왔습니다. 경찰은 법최면 수사관 2명을 투입해 엄 씨를 최면 상태에서 조사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30여 년이 지나 완전히 기억나지 않는 사건을 최면 상태에서 되살려 진술을 유도하는 겁니다. 과거 수사 기록에 따르면 엄 씨가 목격자로 기록된 건 1988년 7차 사건 때입니다. 당시 엄 씨는 버스기사 강모 씨와 함께 유력한 용의자를 봤습니다. 최면 조사 결과 엄 씨의 현재 기억은 과거 증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 옷이 젖은 남자가 사건 현장 근처에서 버스를 탔다는 겁니다. 당시 엄 씨는 자신이 본 남성이 키 170cm 정도의 갸름한 얼굴을 가진 20대 후반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9차 사건 목격자인 전모 씨와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최면 조사가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용의자의 몽타주를 새로 그릴 예정입니다. 또 새 몽타주와 이춘재의 당시 사진을 대조할 계획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또 31년 전에 있었던 수원 여고생 살인 사건도 이춘재와 관련이 있는지를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범행 수법이 화성 때와 매우 비슷했지만 당시에 화성과 수원 경찰서가 공조를 못해서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1988년 1월 수원 화서역 근처의 논에서 19살 김모 양이 발견됐습니다. 김 양은 열흘 전 숨진 상태였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공백기인 6차와 7차 사건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이춘재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범행 장소는 이춘재가 졸업한 고등학교와 약 3km 거리. 수법도 이춘재의 DNA가 발견된 사건과 유사합니다. 30여 년 전 여고생의 시신이 발견됐던 현장입니다. 논밭이었던 이곳은 이제 빌라 단지로 변했는데요. 당시 이 여성은 손발이 뒤로 묶인 채 볏짚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숨진 김 양은 화성 사건의 5차, 7차, 9차 피해자들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도 화성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화성과 수원경찰서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이 다른 용의자를 강압적으로 수사하다 혼수 상태에 빠뜨려 팀이 해체됐기 때문입니다. 화성 공조한 일도 없고 자체 사고로 인해서 형사들이 한 3명 구속이 되고 그리고 수사가 바로 중지돼 버렸어. 결국 범인을 찾지 못했고 지금까지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지 열흘째입니다. 오늘도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이 또 나왔습니다. 의심 신고도 곳곳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이렇게 꺾이지 않자 정부는 당초 오늘 낮까지였던 전국 돼지 이동 중지 조치를 48시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7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곳은 인천 강화군 성모도에 있는 농장입니다. 강화에서만 사흘 연이어 돼지 열병이 발생한 농장이 나온 겁니다. 이 농장은 강화도의 다른 두 농장과 직선 거리로 각각 13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의심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화군의 또 다른 돼지 농장과 경기 양주 두 곳, 경기 연천에서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17일 경기 파주를 시작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곳은 경기 북부와 인천 강화에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들어오는 지역이 점차 남쪽과 동쪽으로 퍼지는 조짐에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중점 관리 지역입니다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당초 오늘 낮까지 전국에 내렸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48시간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돼지는 물론 축산 종사자와 차량은 모레 낮 12시까지 이동이 금지됩니다. 돼지 열병 발생이 확인된 지 열흘째, 지금까지 매몰된 돼지는 2만 2천여 마리에 달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이처럼 자고 나면 확진 판정을 받는 농장이 늘어나면서 도대체 바이러스가 어떤 경로를 따라서 퍼지는 것인지 의문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와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바이러스가 차량에 묻어서 퍼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추정의 무게가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확인된 농가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요? 네, 1차부터 4차 농장까지는 차량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두 농가를 직접 오간 차량이 있거나 각각의 농가를 오간 차량이 같은 축산시설을 들렀던 적이 있었던 건데요. 예. 이 때문에 차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 아니냐 이런 추정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확인된 7번째 사례는 인천 강화군 성모도라는 사실상 격리된 섬에서 발생했습니다. 예. 감염 경로가 미궁으로 빠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확진 판정을 받은 강화도 농장들과는 이게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건데 그게 왜 성모도 섬이지만 다리로 연결돼 있긴 하죠. 네, 맞습니다. 이 섬으로 들어가는 육로는 성모대교 하나뿐인데요. 그런데 이 섬에 있는 이미 폐업한 농장에서 확진 판정이 나온 겁니다. 예. 노인 2명이 돼지 2마리만 키우고 있는 상태여서 축산 차량이 다녀간 기록이나 흔적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돼지 수천 마리를 키우는 다른 발병 농가와는 확연히 다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 방역 당국도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점점 미스터리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렇다면 다른 경로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멧돼지가 옮긴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북한에서 내려온 멧돼지가 옮겨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런 의심도 초반부터 나왔습니다. 예. 이제는 더 나가서 전방 지역에서 죽은 멧돼지와 접촉한 구더기나 파리, 또 곤충 등이 바이러스를 옮긴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일단 어느 것도 예단할 수 없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정확한 감염 경로는 언제쯤이나 알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예, 무엇보다 이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요. 이게 6개월에서 1년은 걸린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예. 이 국내에선 워낙 생소한 질병이라 그만큼 연구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방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개발 중이긴 하지만 실제로 쓰려면 최소 1년 이상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당장은 발생이 확인된 지역을 최대한 차단하고 빨리 매몰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예. 다른 나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1960년대 돼지열병이 퍼졌던 이 포르투갈도 이런 매몰 방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병이 완전히 사라지는데 무려 35년이 걸렸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 때문에 장기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더 공격적으로 방역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한편 국방부는 최근 비무장지대 내에서 야생 멧돼지 사체 2구를 발견해서 검사를 실시했지만 모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먼저 발생한 돼지열병이 멧돼지에 의해서 전파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고 이걸 조금 전에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국방부는 북한의 멧돼지가 비무장지대를 통해서 남쪽으로 넘어온 적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이 갑자기 서울과 도쿄 그리고 후쿠시마의 방사선량 수치를 홈페이지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엇비슷한 수치를 공개해서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를 앞장서 제기하는 우리 정부를 압박해보겠다는 건데 그러나 이런 식의 단순 비교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입니다. 이틀 전부터 후쿠시마 현의 2곳과 도쿄의 번화가 신주쿠 그리고 서울의 방사선량 수치가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수치를 보면 서울이 낮 12시 기준으로 시간당 0.12 마이크로시버트입니다. 후쿠시마보다는 낮지만 도쿄나 이와키시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이를 근거로 대사관 측은 일본의 방사선량이 서울 등 해외 주요 도시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주장합니다.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후쿠시마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서울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비교가 부적절하다고 말합니다. 같은 서울, 같은 도쿄라도 어디에서 측정하는가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화강암이 많은 지역에서 측정하면 한 2배 이렇게 이상 차이도 나고 그러거든요. 서울의 수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것이고 일본의 수치는 각 지자체가 측정한 것이어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대사관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각국의 공식적인 기관이 발표하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동등한 비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사관 측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수치를 올릴 계획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연세대학교 동문회가 총장실을 찾아서 류석춘 교수를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연세의료원 노조와 변호사 단체도 잇따라 성명서를 냈습니다. 류 교수는 오늘도 수업을 이어갔고 몸담았던 자유한국당에는 탈당계를 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연세대학교 졸업생 단체와 사회과학대 학생들이 총장실을 찾아갔습니다.
류 교수를 파면하라고 요구했고 성명서에 서명한 동문 3,200여 명의 명단을 전달했습니다. 저희 민주동문회와 연세대학교 여러 단체의 입장은 유석준 교수를 즉각 파면하라입니다. 연세의료원 노조와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학교 외부 단체들도 파면 또는 징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류 교수는 교양 과목의 강의를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수업이 열린 건물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연세대 관계자는 교양 강의를 중단할 근거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된 발언이 전공 강의에서 나온 만큼 교양 강의에선 류 교수 발언으로 인한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류 교수 연구실엔 정치적 파면에 반대한다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연세대는 내부 심의를 거쳐 류 교수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일부 학생은 류 교수를 옹호했습니다. 녹취록 같은 거 보면 그분들은 딱히 피하겠다는 부분은 안 보이고 그냥 학문적 강의실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에서 자유한국당 당원이었던 류 교수는 이번 논란으로 윤리위원회가 소집되자 스스로 탈당계를 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인천에서 14살 여중생들이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을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한 학생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가운데 2명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벼운 징계를 받아서 여전히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인천 집단 폭행 사건이 불거진 뒤 최근 4곳의 학교에서 각각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폭행 현장에 있었던 학생은 모두 8명이었습니다. JTBC가 학교 4곳의 학폭위 조치 결과 통지서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동급생 A양의 머리채를 잡고 여러 번 뺨을 때린 B양은 강제 전학이 결정됐습니다. B양은 수원 초등학생 집단 폭행에도 가담했습니다. 담뱃불로 지지고 동영상을 찍은 학생도 강제 전학이 조치됐습니다. 반면 A양을 전화로 불러내고 처음부터 끝까지 폭행을 주도한 학생은 출석정지 10일, 또 다른 학생들은 출석정지 5일과 교내봉사 10시간 등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A양은 가해 학생 2명과 여전히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A양은 이들로부터 조롱과 폭언 같은 2차 피해를 받고 있다고 가족에게 호소했습니다. 자랑스럽게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녀요. 자기는 출석정지 5일 나왔다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학교에 가면 가해 학생들하고 얼굴 마주치고 걔네들은 계속 무리지어서 피해 학생한테 째려보고 욕하고. 피해 학생 측은 경찰 수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가해 학생들이 여러 곳을 끌고 다니며 2시간 동안 폭행을 했는데 경찰이 현장 CCTV도 파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폭행 당시 동영상과 사진을 찍혔다는 진술도 나왔지만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이렇게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계속 생활하면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당연히 높죠. 저희가 또 다른 사건에서 2차 피해를 당한 학생의 부모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인천에 사는 중학생 이모군은 초등학생이었던 지난해 2차례 학교 폭력을 겪었습니다. 그냥 싫었대요. 그냥 싫었대요. 그 마마보이라고. 유독이 다른 애들이 다 공격을 했고 심지어 그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다른 반에서 생활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교사는 피해자인 이군에게 반을 옮기라고 했습니다. 피해자인 너네 아이가 다른 반으로 가야 된다. 저 아이가 가야지. 우리 아이가 가면 이건 억울한 거 아니냐.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학교폭력위원회는 피해자에게 더 상처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무조건적 합의를 종용했다는 겁니다. 너네 아이도 가해자, 저 아이도 피해자. 이렇게 이상한 조치를 취해놔서 너희 아이 지금 심리 상태도 안 좋지 않느냐. 그러니 합의를 해줘라. 실제 학폭위 속기록을 보면 피해 학생 부모가 아이가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 시도까지 했다며 2차 피해를 막아달라고 하자 교사는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결국 이군은 스스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왜 피해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학교는 가해자를 보호한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게 되는지. JTBC 류정화입니다.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 6개월 만에 고유정이 살해한 것이라고 잠정 결론 지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수사에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서 기소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초기 수사 부실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고유정의 5살 의붓아들이 숨진 건 지난 3월입니다.
경찰은 고유정이 살해했거나 현 남편 A씨의 실수로 숨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둘 다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명확한 증거가 없어 수사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이 수사 6개월 만에 고유정의 범행으로 잠정 결론 지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쯤 A씨의 머리카락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나온 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고유정이 제주 한 병원에서 수면 유도제 처방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겁니다. 졸피뎀을 사용해 전 남편을 살해한 방법과 비슷한 대목입니다. 의부다들이 숨진 걸로 추정되는 이날 새벽 5시쯤 고유정은 휴대전화로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깨어 있었다는 건데 모두 정황 증거일 뿐 직접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경찰이 검찰의 사건을 넘겨도 기소로 이어질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건 초기 고유정을 단 한 차례만 조사하는 등 부실한 초기 수사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수사 결과가 일부 언론에 먼저 흘러나오면서 검찰과의 갈등도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유출 경로로 검찰을 지목했고 검찰이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양측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성남의 도심 한복판에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300kg이 넘는 이 거대한 멧돼지는 한 상가에 들어가서 에스컬레이터까지 이렇게 탔습니다. 결국 경찰의 총에 맞아서 사살됐는데요. 멧돼지들도 자꾸만 사람 사는 데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거꾸로 허둥지둥 내려오는 덩치 큰 멧돼지. 지하 1층 마트로 들어가 3살 아이가 타고 있던 카트까지 들이받았습니다. 멧돼지가 계속 뛰어나와서 여기를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마트에 들어가면서 이쪽 이문으로 나와서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마트에서 나와선 지하상가 한켠에 빈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층에서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몸무게가 300kg이나 되는 이 멧돼지는 10발 가까이 맞고도 꿈틀거리며 버팁니다. 이어 구조대가 쏜 마취총을 2발 더 맞고서야 쓰러졌습니다. 멧돼지는 이 아파트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놀란 사람들을 보고 더 놀란 멧돼지는 제 뒤로 보이는 길로 도망갔습니다. 초저녁이어서 활동 중인 주민들이 자칫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멧돼지는 인근 야산에서 내려와 아파트를 휘젓고 길을 건너 건물에 닿았습니다. 건물로 들어오는 멧돼지의 모습입니다. 이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온 겁니다. 저 산에다가 멧돼지 자기네 서식처인데 저기다 인간들이 집을 지어놓으니까 할 수 없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별다른 천적이 없는 멧돼지는 갈수록 서식지가 줄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갈 곳 없는 멧돼지가 점차 자주 사람들 가까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사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배우 윤지호 씨에 대해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윤지호 씨는 출석 통보를 3차례 받았지만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국에 올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윤지호 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모욕과 후원금 횡령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는 지난 4월 고소 고발이 접수된 뒤 캐나다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23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윤 씨에게 정식 출석 요구서를 3차례 보냈습니다. 하지만 윤 씨가 모두 응하지 않았고 경찰은 최근 검찰에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통상 출석 요구를 3번 이상 거부하면 체포영장 신청 같은 강제 수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올리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의 보안 지휘를 받은 경찰은 조만간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예정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 씨는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라며 한국 경찰에도 이런 사실을 알렸다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또 본인은 살인자가 아니며 사기꾼도 아니며 증언자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부진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 원의 재산을 나누어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갖는 대신에 임 전 고문이 한 달에 2번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혼하라고 1심과 마찬가지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과 자녀를 만나는 조건 등에 대해 1심 재판부와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재산 분할액을 86억 원에서 141억 1,3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산 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1심 판결 선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사장의 재산이 늘었다는 점 등도 반영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친권과 양육권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사장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대신 월 1회였던 면접 횟수를 2회로 늘렸습니다. 설 추석 중 한 번은 2박 3일간, 방학 중에는 6박 7일간 만나게 한다는 원칙도 정했습니다. 선고 후 이사장 측은 친권과 양육권 관련 결정이 1심과 같이 나왔다며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고문 측은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법원에 상고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경남의 한 여자 핸드볼 실업팀에서 코치가 신입 선수에게 수백만 원의 명품 가방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구단 측의 일처리가 석연치 않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경남개발공사 여자 핸드볼팀 신입 선수가 직접 쓴 경위서입니다. 코치가 노골적으로 값비싼 명품 가방을 요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력이 아닌 코치 도움으로 입단했으니 은혜를 갚으라는 겁니다. 계속된 강요에 결국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을 건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코치는 선수가 스스로 줬을 뿐 강요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제가 아니지만은 선물을 하나씩 조금은 하고 싶다라고 하길래 다른 선생님들께도 지도자들이 굉장한 줄 알아요. 이 같은 내용은 이달 초 감독을 거쳐 핸드볼 담당 직원에게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공사 측은 휴가 중이던 이 담당 직원을 서울로 발령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책임자인 사장에게는 경위서 내용이 보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오픈을 안 시키기 위해서 입막음 차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래서 제가 퇴사하겠다라고 이제 의사전달을 했고요. 차차로 발령을 내는 그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인사를 그래 하진 않습니다. 취재가 이어지자 개발공사 측은 오늘 사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정식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대한핸드볼협회도 직권으로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아파트와 건물에 쓰이는 페놀폼 단열재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나왔다는 JTBC 보도에 정부가 관련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국토부와 협의해서 페놀폼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가 실내 공기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도 받을 계획입니다. 어제 JTBC는 LG 하우시스의 일부 페놀폼 단열재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건축자재 허용치를 넘게 나왔지만 정부의 단열재 관리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절차의 시작점이 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뒷조사를 부탁하는 듯한 내용입니다. 언뜻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이 녹취를 공개한 건 바이든과 관련한 의혹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더 크게 충돌했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녹취록은 A4 용지 5장 분량입니다. 트럼프가 우선 바이든 의혹을 꺼냅니다. 이어 그것을 조사하겠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답변이 나옵니다. 뒷조사를 청탁한 건 사실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군사원조 등을 대가로 활용했다는 명시적 언급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보다 더 분명한 탄핵 증거는 없다며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맞수였던 힐러리 클린턴은 대통령이 나라를 배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전부 거짓이라며 바이든 의혹으로 반전을 시도했습니다. But also insist on transparency from Joe Biden and his son Hunter on the millions of dollars. 공화당은 어떤 외압이나 대가도 없었다는 게 드러났다고 엄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압박은 없었다고 거들었습니다. 일부 의원안에 공개된 내부 고발자의 고발장을 두고도 그 자체로 폭발력있다는 민주당과 놀랄 만한 것은 없다는 공화당,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이곳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달 탐사 계획이 2년 미루어진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미국과 약속했던 달 주변을 도는 궤도를 바꾸기로 하면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이 새로운 궤도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우리 달 궤도선에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장비 섀도캠이 실립니다. 미국의 달 착륙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신 나사가 궤도선 통신과 추적에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최근 연료 부족 등을 이유로 나사와 약속한 원형이 아닌 타원형으로 달 주변을 돌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궤도 수정을 발표했습니다. 나사는 그동안 궤도 변경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만약에 나사가 끝까지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죠. 항공우주연구원 자료 등을 보면 나사는 그동안 여러 번의 화상회의에서 원형 궤도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지난 10일엔 바뀐 궤도로는 최소한의 과학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기술 검토 보고서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빛이 적고 그다음에 멀리서 찍다 보니까 상당히 정밀한 걸 요구해요. 그래서 그 궤도를 막 함부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나사가 우리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달 궤도선 사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13주 연속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지난주보다 0.06% 올랐습니다. 지난해 10월 둘째 주 이후 50주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감정원은 가을 이사철에다 집값이 더 오를 거란 기대 때문에 인기 지역의 새 아파트와 재건축에 수요가 몰렸다고 봤습니다. 앞으로 운전 면허증을 스마트폰에 담아서 실물 면허증과 똑같이 쓸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업체들이 신청한 모바일 운전 면허증 서비스를 임시로 허가한 겁니다. 또 서울 택시에는 앱 미터기가 설치됩니다. 11월부터 6개월 동안 시범 운행한 뒤 전체 택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노조가 오늘 아침 7시부터 이른바 준법 투쟁에 들어가면서 일부 열차가 지연 운행됐습니다. 노조 측은 정규직으로 바꿔줄 것과 인력을 더 채워줄 것, 그리고 민간에 위탁하는 구조를 청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측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금 및 단체 교섭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고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인정 여부를 11월에 다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임 교수는 지난해 12월 진료하던 환자의 흉기에 찔려 숨졌는데 당시에 간호사를 대피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심사에서 적극적인 구조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사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등록된 오토바이는 44만 대가 넘습니다. 그만큼 주차와 정차 문제로 실랑이가 자주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전용 주차장을 만들었지만 어디는 자리가 턱없이 모자라고 또 어디는 텅 비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밀착 카메라 이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류 자재를 실은 오토바이들이 몰려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과 한 대 뒤섞입니다. 방금 좀 사람이 있는데도 그냥 빵빵거리고 안 좋게 말씀하시면서 비키라고 하시고. 아우 여기 장난 아니에요. 버스 같은 경우 지나다니는 많이 사고도 있었죠. 시민들이 걸어다니기 위험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지난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오토바이가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인 동대문 시장 인근입니다. 대부분 의류시장에 원단이나 짐을 실어 나르는 오토바이들인데요. 지금 시간이 오후 2시 반입니다. 가장 혼잡한 시간대인데 지금부터 경찰과 함께 단속을 가보겠습니다.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인도 위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붙잡힙니다. 인도에 세워진 오토바이 역시 전부 단속 대상입니다. 적발되면 3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앱으로 신고를 하면은 관할 경찰서에서 이 차량 소유주에다가 그 통고 처분을 합니다. 상가가 밀집해 있는 청계천 인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구간부터는 이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이 때문에 오토바이가 불법 주정차하면 안 되는 곳인데요. 그런데 뒤를 보면은 이렇게 오토바이가 일렬로 늘어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잠깐 싣고 뭐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사진 찍어가지고 딱 스티커 밟아보면 지금 딱 날라와요. 없는 놈들 뒷발을 모으면
결과적으로는. 주차할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작정 단속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합니다. 그거 하면은 큰일 나죠. 그럼 이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 만들어주고 하면은 뭐 하겠는데 아무것도 없죠. 잠시 정차할 수 있는 이른바 포켓 주차장을 만들어놨지만 자리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짐 실으려고. 그 앞에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너무 포화될 거예요. 이 많은 짐을 갖다 매다 날릴 수도 없고. 이마저도 1시간의 제한이 있지만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냥 서 있는 건 나 진짜로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걸 못되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못되게 할 권한이 없는 게. 엉뚱해 보이는 곳에 주차장을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입니다. 이곳에만 총 33대 오토바이를 댈 수 있는데요. 이용객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이곳은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입구에 이렇게 주차구역을 알리는 문구가 작게 적혀 있어서 이 밖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오토바이 얘가 원래 여기가 오토바이 주차장인 거예요? 공영 주차장이나 개별 상가 앞에 마련된 곳들은 전용 주차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합니다. 서울에만 44만 대가 넘는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할 곳은 700개도 되지 않습니다. 불법 규정차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것도 맞지만 그 전에 수요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밀착 카메라 이선아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평가는 조금씩 엇갈리긴 합니다만은 고 한경직 목사는 한국 개신교계의 큰 어른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는 1973년 대형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은퇴한 뒤에 남한산성 계곡에 터를 잡고 은신했습니다. 후임자가 부담을 느낄 것을 우려해서 일부러 교회와 먼 곳으로 이사를 했고 목사인 아들과 사위에게도 지위와 권한을 물려주지 않았다고 하죠. 어느 날 교계 목사들이 모여서 한경직 목사가 살고 있는 18평 단층집을 찾아갔습니다.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목사들이 가르침을 청하자 한경직 목사는 한참을 골똘히 생각했는데 이윽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모든 사람을 당황하게 만든 유명한 일화였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을 향해서 도리어 예수를 잘 믿으라니 그 말에 담긴 의미는 세상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그만큼이나 드물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반성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2021년 청빙 가능,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 경론 끝에 대형교회의 기묘한 부자 세습은 사실상 이렇게 허용됐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승계했더라. 특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진 것이다. 이른바 성경적인 주장이 난무했던 예수의 성전. 세상법에 앞선다는 교회법이 세습의 길을 열어주었고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는 강력한 단서 조항까지 달아놨습니다. 누군가의 우려처럼 한국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상황으로 반전된 현실입니다. 법은 지키되 교회는 살리겠다고 했던 그들의 신앙이란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 성경을 잘 알지 못해도, 아니 배우지 않았어도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말이 품은 의미는 모두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개신교인들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신앙을 전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은 부자 세습의 길이 열린 대형교회에 절망하는 촛불이 켜진 날입니다. 한경직 목사가 남긴 유명한 그 말로 오늘의 앵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대로 2년을 끌어온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문제가 오늘 일단락됐습니다. 결론은 두 개인데요. 당장은 세습할 수 없다. 그러나
2년 뒤에는 세습이 가능하고 그때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단총회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모순투성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교단 총회는 오늘 위원 7명이 내놓은 명성교회 수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싸움이 밖으로까지 번지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 망신, 우리 집안 망신 시키고 있는데 이번에만큼은 꼭 이거 해결해서 재석 1204명, 찬성이 920표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명성교회는 세습이 불법이라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김하나 목사를 대체할 다른 담임 목사도 파견됩니다. 하지만 오늘 결정은 세습을 금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2년 뒤 별도의 절차 없이 김하나 목사가 다시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세습의 길을 사실상 열어준 겁니다. 세습 반대 운동을 벌여온 이들은 교단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모순투성이에요. 내려온 게 아닌 거잖아요. 그냥 장기 휴가 갔다 오는 거지. 우리 교단이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닌데 이건 되게 심각하다고. 사회 재판을 통해 수습안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걸 증명받겠다고도 했습니다. 신학대 학생들은 촛불 집회를 열고 명성교회는 살리고 한국교회는 죽인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예,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장통합총회 측에서 수습안을 내놓으면서 한 말입니다. 여기서 수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동안 세습에 반대해온 분들의 입장은 글쎄요, 동의가 잘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문제 당사자인 김삼환 목사가 그야말로 깜짝 등장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죠. 자, 오늘 교회 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인 김정태 목사와 잠깐 얘기 나누겠는데, 김정태 목사께서는 바로 그 총회 포항에서 열린 총회에 참석하고 올라오시는 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 길 오셨습니다. 이렇게 출연해 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선 뭐 좀 착잡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특히 오늘 총회 그 김삼환 목사가 직접 이렇게 이른바 깜짝 등장을 해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형식상은 맞는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나와서 직접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거에 대한 반대 발언을 대부분을 차단을 하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 반대 발언을 못하게 했나요? 예, 그것에 대하여 비판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허락하지 말자는 의견도 꽤 있었는데 아,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 무슨 발언을 했습니까, 김삼환 목사는? 사랑의 교회 예를 들면서 합동측 총회에서는 없는 법도 만들어서 교회를 살려주었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 교단도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았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 이거는 전혀 말이 맞지 않는 것이 명성교회가 가해자고 동남노회나 한국교회가 피해자입니다. 예. 명성교회가 가진 권력과 돈에 의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고통을 당해왔고 한국 사회 전체가 소용돌이 속에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예. 그것에 대한 참회와 선행 조치 없이 사과하면서 본인들이 피해자이니 이제 그만 때려달라는 것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예. 그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그 깜짝 발언에 대해서는 등장에 대해서는 한국식 온정주의에 따라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아, 그랬나요? 예.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정확하게 처리를 이성적으로 해야 하는데 예. 김삼환 목사님 등장한 이후에 다들 아주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런가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그 총회 분위기는 김삼환 목사의 깜짝 등장 이후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 그런가요? 근데 그것은 형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이른바 총대, 그러니까 표결에 참여한 분들이죠. 총회 대의원들의 입장이 지난번에는 그렇게 명성교회에 호의적이진 않았던 것으로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또 그러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동안 아마 명성교회 측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론을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매우 치밀하게 어떻게 하면 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잘 각본을 짜고 예. 그에 맞춰서 동남노회 수습위원회와 협력해가면서 지금 이번 총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듯 처리하지 않았나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건 의심이시죠? 네. 예. 어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아닐 수도 있는데. 지난번 총회, 작년 총회 같은 경우는 가장 예민한 헌법 개정 문제를 가장 많은 총대가 있을 때 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총회에서는 명성교회에 관한 건을 수습전권위원회를 태동시킨다는 빌미로 예. 가장 중요한 논의들을 뒤로 밀어놓은 채로 계속해서 논의할 기회 자체를 차단하였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토론 없이 표결한다는 것까지 통과를 시키므로 실질적으로 토론조차 되지 않은 채로 오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그동안에 차근차근 상대편에서는 준비를 해왔다. 네. 이렇게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세습액기를 터주는 것이잖아요. 네. 그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이번에는 2년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2021년에 잠시 물러났다가 2021년에는 되돌아올 수 있다고 그런 수습안을 냈습니다. 사실 이 안도 명성교회 측과 반대 측이 당사자들이 사인해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합의안인 것처럼 수습안을 합의한 것처럼 발표하고 총회 총대 내에서는 이것이 마치 끝난 것처럼 다 결론을 내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2년 뒤에 이제 돌아와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년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현재는 법 전체가 세습을 못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5년까지만 허용하고 5년 뒤에는 세습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라는 안을 수정안을 이번에 올렸는데 그 안을 1년 동안 연구하기로 하여서 내년까지 그 안이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 그 안을 통과시킨 후에 그 후에 김하나 목사가 담임 목사가 정식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못을 박아버린 건데 그대로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싸울 때 이런 일들을 놓고 싸울 때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승패와 상관없이 싸움이 필요한 곳에서는 공의를 위해서 끝까지 갑니다. 일단은 김하나 목사가 잠시 물러나게 되면 다시 복귀하지 못하도록 싸워야 하고요. 5년 뒤에 법을 개정하여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못하도록 싸워야 하고 교회 안에 법이 여의치 않으면 바깥 법이라도 동원하여서 이것을 저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은퇴한 분들이 5년 뒤에 다시 돌아올까요? 현재 저희가 보니까 100세 시대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건강이 정정하신 경우를 많이 봅니다. 뭐 80세, 90세, 100세까지시도 설교도 잘하시고 목회 여정에 문제를 받지 않을 만큼 굉장히 정력적으로 활동을 잘하십니다. 그걸 감안해 보면 70세 이후에 5년 동안만 좀 더 설교를 하며 교회를 잘 추스리고 있으면 어느 교회나 5년 뒤에는 아들이든 누구든 세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명성교회가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통합측 내 모든 교회들이 5년을 기다렸다가 할 수 있는 길이 이번에 열린 셈입니다. 그럼 뭐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이런 룰이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앞으로 세습을 하겠다라고 나서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명성교회만 특혜를 주고 우리는 하지 않나? 이번 총회에서도 이미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명성교회만 왜 덩치가 크다고 해서 수습전권위원회를 만들어주고 다른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들은 방치하는가? 형평에 맞지 않은 이야기,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교단은 앞으로 그 많은 교회들이 세습을 해도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오늘 결정이 굉장히 좀 심각할 수 있는 거네요. 심각한 결정입니다. 물론 아까 계속 싸워 나가시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될지 참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걱정됩니다. 이 일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저희도 목회를 하고 있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큰 교회와 상대해서 계속하여 세습을 반대하고 싸워가는 일은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착잡하시고 답답하시기도 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심히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브리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가 교회 걱정을 하게 되는 이 상황 자체가 저희들은 너무 부끄럽고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염치가 없을 정도로 한국 사회에 부끄럽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집행위원인 김정태 목사였습니다.
일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지침이라는. 온몸으로 정확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뭐 영상을 보면서 이래 한 사람 이렇게 소환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다. 네, 검찰이 한국당 소속 의원의 보좌진들에게 잇따라 출석 통보를 보냈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당을 믿고 출석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린 바가 있는데요. 과연 이 말대로 버티면 되는 건지를 따져보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버티면 보좌진들 정말로 괜찮은 겁니까? 아닙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뭐 국회의원이든 보좌진들이든 유죄가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네. 소환 통보를 받은 이번에 한국당 의원의 보좌진은 현재까지 19명입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보좌진은 그런 특권이 없습니다.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좌진에 대해서 이런 경우를 가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를 해서 서로 보좌진이나 당직자에 대해서는 탄원서를 제출하자, 검찰에 좀 선처를 요청하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국회의 기대사항이지 이를 반영해서 실제로 선처를 할지는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즉 2번이라고 한국당이 버티라고 그런 지침을 내렸다고 특별히 적용되는 법이 또는 뭐 수사 과정이 달라질 게 없는 겁니다. 이 동물국회 오명이 씌워진 제18대 국회 때 모습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미 뭐 익숙한 사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2008년 한미 FTA 관련해서 또 2010년 예산안 처리 관련해서 이렇게 국회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당시 국회의원과 함께 보좌진들도 뒤엉켜서 폭행, 기물파손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좌진들까지 법원에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한국당 보좌진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뭐뭐인가요? 네, 지난 4월 영상을 함께 보시죠. 국회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 의안과 사무실 앞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공무를 하고 있는 직원의 공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집단으로 방해를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특수 공무 방해가 됩니다. 또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동상해도 적용됩니다. 물론 개인마다 좀 적용되는 혐의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이 강한 이 국회 방해죄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증거나 진술에 따라서 보좌진들에게까지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가혁 기자가 말한 이 국회 회의 방해죄라는 게 사실은 국회가 이런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말자, 특히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 책임을 좀 강하게 묻자라고 해서 스스로 만든 법인 거잖아요. 근데 이번 경우는 좀 그렇게 책임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회의 방해죄 조항을 만들 때 국회 속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꼴 국민에게 보이지 말자. 지금의 한국당,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각오가 나옵니다. 보좌진이 법을 어겼을 때 강하게 처벌하자고 강조한 것도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입니다. 이 보좌진도 법을 어기면 더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의원이나 또 당에서도 보좌진들을 이런 폭력 사태에 동원하지 않을 거다라는 주장도 당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좌진 중에 회의 방해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벌금액에 따라서 자격 박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동물국회 만들지 말자며 법을 강화한 것도 국회고 이에 적용받지 않으려고 지금 애쓰는 것도 국회인 상황입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자,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네, 첫 키워드는 장관을 부를 때로 잡았습니다. 예. 오늘 국회 얘기하는 거죠? 예, 조국 장관을 한국당 의원이 어떻게 불렀냐 이건데요. 한국당에서는 줄기차게 조국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정부 질문에서 장관이 앞에 서면 뭐라고 불러야 되는데 장관이 아니면 어떻게 불러야 될지 오전부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전희경 대변인이 뭐라고 부를지 좀 문제다. 조국 씨 나와보세요. 할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했습니다. 당의 중지를 좀 모아보자고 했는데 의견은 모아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예, 장관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야당에서 다르게도 부르더군요. 예, 저희가 다르게 부른 의원들을 쭉 모아봤습니다. 한번 주광덕 의원은 일관되게 장관이라고 불렀는데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를 대표해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님께서는 법무부 나와주시죠. 조국
피의자가 이렇게 예. 예. 일단 박대출 의원이 법무부 나와주시죠. 이거는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있었던 곽상도 의원의 경우 조국 장관의 집이 압수수색 당했다며 조국 피의자 나와주시죠라고 했다가 당시 답변을 하고 있던 이낙연 총리가 강하게 항의를 하기도 했고요. 예.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또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예. 사실 조국 장관이 처음 대정부 질문에 답변자로 나서서 저렇게 인사를 할 때 많은 한국당 의원들이 아예 의자를 돌려놓고 인사도 받지 않아서 민주당에서는 유치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넘어갈까요, 그럼? 예. 예. 예, 두 번째 키워드는 이낙연의 악수로 잡았습니다. 예. 오늘 이것도 국회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실 4시 30분경 당시 이제 정회가 있었습니다. 조국 장관이 자택에 압수수색을 할 때 수사검사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예.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지금 조국 장관이 뭔가 인사를 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예. 뒤에 이제 이낙연 총리가 걸어옵니다. 이낙연 총리가 다른 의원들과는 악수를 하는데 쭉 조국 장관 쪽은 쳐다보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 오늘 국회에서는 이런 사진들이 몇 장을 같이 연결해서 이낙연 총리가 조국 장관을 패싱했다 이런 얘기가 좀 돌았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이제 아무래도 조국 장관 답변 때문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패싱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요. 전체 영상을 보면 약간 분위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악수를 조국 장관이 인사를 했다기보다는 뭔가 하면서 잠깐 고개를 숙이는 그 부분만 딱 잡아서 예. 고개를 숙였는데 그때 이낙연 총리가 다른 장면을 보고 있어서 패싱 이 사진만 이렇게 돈 겁니다. 예. 근데 뭐 깜빡했을 수도 있고 예. 꼭 속마음으로 나는 악수 안 할래라고 한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악수 사진도 따로 있는데요. 예. 대정부 질문이 오후 7시를 지나서 모두 끝난 다음에 저렇게 지금 뒷모습 쪽으로 살짝 측면에서 나오는데 웃는 얼굴로 확인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낙연 총리가요. 아마 아유 끝났다 이러면서 편하게 악수를 했을 수도 있고요. 예. 사실 악수는 약간 해프닝 같기도 한데 이낙연 총리는 오늘 답변 중에 뒤에 조국 장관이 앉아 있는데 조국 장관이 듣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답변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일단 조국 장관 사퇴가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날 법한 일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 사이에 싹 텄고 예. 이낙연 총리는 또 오늘 공개된 조국 장관과 수사검사의 통화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다. 부적절했다라고 지적했었고요. 또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이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관 임명에 대해서 혹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게 있느냐라고 묻자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총리 입장에서는 함께 있는 강요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옹호도 해야 되지만 또 반대로 국민들 사이에는 조국 장관에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으니까 그 총리 입장에서는 그 의견도 반영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이런 것들로 해석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입장을 이낙연 총리가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모두 다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떠나는 유석춘으로 잡았습니다. 예. 어딜 연세대 떠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연세대 떠나지는 않는데요. 자유한국당 당원이었는데 오늘 떠났습니다. 아, 평당원이었죠? 예. 2017년에 혁신위원장을 맡았었고요. 지금 평당원이었는데 최근 지난번 연세대 강의 중 했던 발언이 부적절하다. 황교안 총리도 얘기를 했었고 윤리위원회에 해부된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오늘 유석춘 위원장이 탈당계를 제출했고 입장문도 냈습니다. 입장문 내용을 보면 본인이 2017년 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신념과 철학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걸 좀 세우려고 했는데 여전히 신념과 철학이 없는 당이다라고 했고요. 하지만 탈당계를 내는 입장에서 사랑했던 정당이라 침통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국당 분위기를 잠깐 봤는데요. 탈당을 사실 시키려면 윤리위원회, 징계위원회를 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탈당계를 내면 바로 탈당이 돼서 한국당 분위기는 그렇게 침통한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남과 전남 등 남부 지역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22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he came from Providence, one in Rhode Island, where the old world shadows hang heavy in the air. She packed her hopes and dreams like a refugee, just as her father